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모집과 선발입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몇 명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수요 예측이에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공급 예측도 있어야 됩니다. 자, 수요 예측에는 자,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다는 건데, 상향은요, 부서가 먼저입니다. 밑이죠. 각각의 부서가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상향입니다.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다 합쳐서 크게 만들어지겠죠. 하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인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쭉 내려간 방식이에요. 하향이다 것이라고 그래요. 상향이다 밑이 조그만 게 모여서 올라갈 거니까요. 하향이다 것이라고 큰 걸 먼저 그리고 쫙 내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하향, 상향 그냥 용어만 잡아보시고요. 자, 양과 질이 있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양이고 누가 질인가 물어봐요. 회귀 분석이 뭔지, 생산성 비율이 뭔지, 노동과학 기법이 뭔지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가 양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요걸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시계열은 뭐냐면요. 과거에 이만큼 필요했으니까 아마 그대로 간다는 가정이에요. 귀납법이죠. 과거 경향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 속에서 미래 몇 명이 필요한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계열 분석 또는 연장 기법이라고 그래요. 회귀 분석은 모형이 있습니다. 인과 모형이 있습니다. 어떤 독립과 결과 변수 인과 모형이 있고 이걸 갖고 예측하는 연역법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비율은 개념 봐보세요. 과거 이만큼 생산을 할 때 몇 명이 필요했죠. 그럼 생산성을 내가 높이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또 몇 명 필요할까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생산성 비율입니다. 목표 매출액이 100일 때 10명이 필요했다. 그럼 200일 때 몇 명 필요할까 예측할 수 있잖아. 지금 모형이 존재하면은 생산성 비율이고요. 노동과학 시간 이게 테일러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몇 개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내가 몇 개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겠죠. 노동과학 기법인데 테일러의 과학주관리법이에요. 전부 다 계량 기법입니다. 자, 이건 자료가 있을 때입니다. 자료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밑에는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기법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델파이죠. 모르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설문조사로 물어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도 양적이 아니라 질적입니다. 전문가한테 이런 시나리오 만들어서 몇 명 필요한가를 예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격요건은 뭐냐면 미래 이런 일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일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어떤 지식이 있어요? 아까 봤던 KSAO입니다. 미래 이런 일을 해야 될 건데 앞으로 AI가 들어와요. 그럼 이런 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일을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어떤 스킬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자격 요건 분석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요게 양인가 질인가만 물어봤으니까 누가 양인지 질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기법 되게 많거든요. 일단 기출 문제 나오는 거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례 준 다음에 이게 자격 요건인지 델파인지 물어볼 겁니다. 델파인 많이 봤죠? 키워드가 익명이다, 반복이다, 합의가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미래에 어떤 일이 나올지 예측을 하고 판단에 의해서 이걸 위해서 어떤 기술, 어떤 지식,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겁니다. 요새 AI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가 하니까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하더라고요. 이런 게 전부 다 자격요건 분석입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죠. 그 사람 의견일 뿐이잖아, 지금. 전부 다 질적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이 질. 물어보니까 노동과학은 양입니다. 브레인소밍. 여기는 없었지만은 이미 봤습니다. 자, 이건 창의적 아이디어 내는 기법이고요. 이것도 안 봤지만은 역시 질적 기법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양과 질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질도 있으니까 여기는 질로 잡은 거고요. 금방 봤던 자기 요건 분석까지도 전부 다 질적입니다. 아직까지 이 내용이 뭔지 물어보지 않았죠. 다음에는 물어볼 겁니다. 박스 준 다음에 이런 식의 예측 기법 뭐냐? 그것이 익명인데 투표하더라, 표결하더라, 명목기사 기법. 만나서 얘기하고 비판하지 않더라, 1번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하나하나 전문가한테 미래에 필요한 게 뭔지 분석하고 여기에 판단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격을 끄집어내더라, 4번 자격요건 분석. 이런 식으로 기법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끝났으니까 이제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공급할 때는 외부 공급도 있지만 내부 공급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내부 인력이 뭘 하고 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어떤 자리 비었을 때 누구를 앉힐 것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 일반 직원들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A 사람은 뭐뭐 잘하더라?
정리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기능 목록이에요. 그리고 일반 직원이고 관리자 목록은 관리자 목록이죠. 자, 우리나라 국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 비었을 때 교수가 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인력 풀이 있습니다. 인력 풀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나갔을 때 그 사람을 대체하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목록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체만 하는 게 아니라 올릴 때, 승진할 때 기준 되겠죠. 기능 목록과 관리자 목록, 용어 정리합니다. 일반 직원들의 기술이나 경력, 이 모든 게 데이터화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 사람은 어디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능 목록이고 이게 관리 과장급 이상이란 관리자 목록이겠죠. 읽어보시고요. 자, 대체도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어떤 자리 비었어요? 이 사람 나갔을 때 누군가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요 밑에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도입니다. 키워드가 뭐라고? 예비 후보자. 이 후보자들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몇 년 있으면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된 표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능 목록과 대체도 차이가 있다면 기능 목록은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나열하는 거고 대체도는 어떤 자리 비었을 때 누구를 올릴 것인가, 누구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도고요. 아마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얘가 나갔을 때 누가 대신하더라,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다, 다 돼 있을 겁니다. 마코브는 뭐냐면 이거는 키워드가 안정, 옛날 그대로 간다는 과정 속에서. 자, 이러니까 옛날 과정 보니까 과장은 한 2년 지나니까 부장이 돼요. 또 그다음 부장 한 5년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올릴 것인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거 방식 그대로 간다는 과정 속에서 요거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데이터 만들어 온 게 마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라고? 안정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만든 겁니다. 계산되겠죠? 예를 들어 대리가 과장이 돼. 보통 2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2년 지나면 대리가 모자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또 과장은 3년 지나니까 부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3년 안에 부장으로 바꿀 거니까 또는 퇴직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족함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하려면 먼저 뭐가 비었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먼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마코 분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과거 경향 그대로 간다는 가정 속에서 승진하는 사람, 퇴직하는 사람, 이걸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해 방안 만드는 게 3번입니다. 추세 현장은 간단하게 과거 경향 그대로 간다는 속에서 그냥 모집하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기능 목록, 대체도, 마코브까지. 마코브는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10명 있는데 2년 지나면 뭐가 되더라. 그 다음 몇 명은 퇴직하더라. 그럼 향후 몇 명의 과장이 필요할 것인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례 문제가 있다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1번 틀렸죠. 인력 변동이 심한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안정적이라는 가정 속에서 그래야 예측이 되겠죠. 인력 변동 심하다면은 이게 맨날 바뀌니까 예측이 안 될 겁니다. 그땐 질적 기법 필요할 거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보니까 어떤 공석이 되었을 때 누구를 올릴 것인가. 어떤 자리 비었단 말이야. 그럼 누구를 올릴 것인가 이미 예정돼 있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는 몇 년 훈련해야 되고 몇 년 근무해야 되고 어떤 교육 받아야 되고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기능 목록 보다시피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갖고 있는 훈련이나 경험, 능력들을 미리 데이터화하는 거고요. 델파이는 자료가 없을 때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거고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질적입니다. 자, 전부 질적인가 양적인데 어쨌든 쉽게 나왔을 때 누가 질인가 양인가 물어볼 거고요. 반면에 이런 대체도 마코브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더 전문적이죠. 기능 목록 세 가지, 기능 목록, 마코브 분석과 대체도 분석까지 세 가지는 별도로. 자, 모집할 때 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는 신규겠죠. 내부는 부서 내 또는 조직 내 경쟁입니다. 사기가 누가 좋냐? 그럼 내부계 당연히. 그래서 내부 모집은 결혼 생겼을 때 조직 내부에서 뭐 데리고 전입한다, 전직한다든지 또는 승진하겠죠. 내부에서 사내 공모제입니다. 아까 봤듯이 기능 목록이라든지 내부 추천 같은 것들. 자, 뭐가 좋을까? 일단 내부에 검증된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검증되었죠? 또 비용도 절감됩니다. 공개 모집보다는 쌀 거니까요. 또 아래 사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재풀이 작죠.
그 결과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보니까 침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히는 게 외부예요. 외부. 근데 문제보다 장점은 다양한 인재풀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 혁신됩니다. 근데 보다 비용 많이 들어가겠죠. 또 새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그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사전 검증도 안 되고요. 또 아닌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사기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외부에 많이 데리고 오는 것도 구성원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항상 물어보는 게 내부의 장단점은 외부의 장단점 물어볼 겁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문제 볼게. 승진 기회가 있대요. 그럼 내부겠네, 이거는. 그치? 평가 정확합니다. 이미 검증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근데 아무래도 내부 인력 풀이다 보니까 양쪽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올라가니까 승진 기회 있더라. 그다음에 이미 일을 해서 검증된 친구들이다 보니까 평가가 정확하다. 외부 사람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데리고 들어와야 봐야 아는 거지. 막상 데리고 들어왔을 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평가 검증은 내부가 낫다는 겁니다. 이미 일을 시켜봤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인력풀이 작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선발 시험입니다. 이 선발 시험 종류는 뭐 나올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것 나왔고요.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요거 선발 합리성.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타당성과 신뢰성.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올라가 볼게요. 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 물어봅니다.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 실기시험도 있죠. 필기, 실기,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미래지향적이고요. 필기는 과거지향이야. 과거 성적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실기가 현재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성이 있습니다. 적성 미래 보는 겁니다. 업적은 과거 보는 거야, 그냥. 업적은 너의 과거 스펙을 보는 거고 적성은 너의 잠재를 보는 거야. 미래 보는 겁니다. 적성 검사는 별도로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성만 조심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필기보다 적성이 더 중요해요. 과거 잘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못할 건데. 그래서 지금 미래의 잠재력 보려고 적성을 많이 봅니다. 넘어갈게요.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다 질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면접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주관이 들어와요. 면접관에. 면접관 주관 들어오다 보니까 객관성 떨어지거든요. 이걸 방지하려고 사전에 모든 질문 만들고요.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순서로. 요게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면접자 주관성을 좀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구조화 면접은 그런 거 없어요. 자유롭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반구조화는 중간입니다. 몇 개는 필수 질문은 표준화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물어봤을 때 구조 면접이 뭔지 비구조가 뭔지만 물어볼 겁니다. 구조화된 건 다 정해져 있다. 질문지, 순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대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비구조는 그게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가자 혼자 하는 게 개별 면접이고 같이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게 집단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 여러 명의 지원자가 동시에 면접하는 겁니다. 그렇지? 반면에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명의 면접관 거쳐가는 게 바로 패널 면접이에요. 위원회 면접이라고 그래요. 대체 그래서 다시 여러 명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더라 집단 면접.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걸쳐갈 겁니다. 이게 패널 면접 또는 위원회 면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봐보십시오. 여러 명이 한 방에 하더라 집단.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면접관 거치더라 패널이나 위원회 면접. 용어 정리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용어 한번 봐보십시오. 자, 스트레스 뭐냐? 압박 면접이라고 그래요. 일부러 압박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이걸 가지고 대처하는 걸 보는 겁니다. 됐지? 블라인드 면접 말 그대로 가리는 거죠. 이게 바로 상동오차 방지책이에요. 그 사람의 학력이다. 사진도 마찬가지 외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모는 평가 요소가 아니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상동오차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방지하려고 블라인드 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어디다 순차 면접도 있죠. 지원자가 여러 명은 A도 하고, 끝나면 B도 하고, C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게 순차 면접입니다. 역시 용어만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스트레스 면접은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압박 준 다음에 대처하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블라인드도 너무 쉬우니까 뭐 틀릴 수 없겠죠.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상동오차 방지책. 자, 그래서 면접 나왔을 때는 아까 봤던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그다음에 집단 면접은 여러 명이 한 방에, 패널 면접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순차 면접은 얘도 하고 쟤도 하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문제가 어려워요. 보기 다 알아야 되니까. 틀렸죠? 표준화된 설문지가 존재하더라. 질문지가 있더라. 구조화된 면접. 그치? 맥락 효과는 뭐냐면요.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잘하는데 B가 너무 잘해요. 이 때문에 A가 못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맥락 효과입니다. 대비 효과라고 그래요. 전체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는 거야. 딴 사람 못해 보이는 겁니다. 맥락 효과다 대비 효과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내려가니까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이 사람이 반영돼야 돼요. 왜? 면접 왜 보는데요? 타당성은 유능한 인재 뽑는 거야. 아, 유능한 인재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 일을 시킬 경영자가 없는데 어떻게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겠습니까? 또 일관성도 있어야 돼요. 면접관이 자꾸 면접관마다 다 다른데 걔가 들어오지 않고 따로 만들었다면 이 면접하는 사람마다 아마 문제 점수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높일 때는 높이기 위해서는 면접관 들어와야지 일관되게 질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자가 들어와야지 여기에 맞게끔 타당한 질문을 할 겁니다. 아무리 면접 우수하면 뭐합니까? 일과 관련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타당성은 목표 달성도인데 이 시험의 목적은 뭐다? 유능한 인재를 도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인재를 쓰는 업무 담당자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의 면접관이 여러 명, 이건 집단 면접이죠. 그지? 한 명이 여러 명의 면접관 받는 게 위원회 면접이고요. 한 명의 면접자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건 집단 면접입니다. 틀렸고요. 스트레스 면접은 압박하는 겁니다. 이건 순차 면접이네요. 여러 시기에 거쳐서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 순차 면접이고요. 순차 면접이고 틀렸습니다. 용어 잡았네요. 용어만 좀 정리하십시오. 뭐 장단점 물어보는 거의 없고 이게 어떤 용어인가, 위원회 면접이 뭔지, 집단 면접이 뭔지, 스트레스 면접이 뭔지 용어 물어보니까 용어만 좀 잡아오십시오. 그나마 이제 이론적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선발 도구의 합리성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타당성입니다. 목표 달성도야. 이건 또 근평할 또 나옵니다. 바로 나올 건데 목표 달성도. 두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이거 말고도 객관성, 난이도도 있고 또 실용성도 있어야 돼요. 실용성은 저렴하게, 용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렴하게 했다, 용이하게 했다, 실용성이고요. 난이도는 변별력이야.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돼요. 그래버리면 능력 차이를 가릴 수가 없잖아. 변별력입니다. 객관성은 채점의 공정성이에요.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하나 항상 똑같아야 돼요. 객관 시험이 제일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없는데 실용성은 저렴성이야. 실시용이성과 저렴성. 난이도는 변별력입니다. 능력자와 비능력자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채점에 똑같아야 돼? 공정성, 객관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타당성과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예를 든다면 저울입니다. 어제 올라가도 100km, 오늘도 100km고 내일도 100km이 돼. 항상 일관돼야 돼요. 시기, 형식, 장소에 관계없이 키워드가 항상 일관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 제 몸무게 한 65kg 나가거든요. 저울에 올라가니까 100kg가 나왔어. 목적 못 맞췄어요. 이 저울은 내 몸무게 못 맞췄기 때문에 타당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일관되게 10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일관성이 있죠. 그럼 신뢰성이 있는 거야. 다만 못 맞췄죠. 근데 신뢰성이 없어 봐. 어제는 100이고 오늘은 200이고 내일은 65야. 아예 일관성이 없죠. 그럼 절대로 내 몸을 못 맞춰요. 이해됐죠? 그래서 타당성이 조그만 개념이고 신뢰성이 더 넓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타당하다.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근데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다 타당한 건 아닙니다. 이만큼은 신뢰성이 있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아예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아예 그냥 타당성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타당성이 뭐라 그래?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남자분들은 0점 사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0점. 이렇게 판창군이 형성되었을 때 타당한 겁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표적은 못 맞췄으니까 타당하진 않지만 0점 잡혔죠.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맞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예 신뢰성이 없다면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타당성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신뢰성 포인트가 뭐라고? 일관성. 일관성.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맞추진 못해도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오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타당성이 될 겁니다. 신뢰성 포인트가 일관성입니다. 다음에 타당성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도입니다. 그럼 시험 보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입니다. 능력자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1등이 능력 1등이에요. 잘 뽑은 거 맞습니다. 근데 능력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근평입니다. 한마디 근평 성적하고 시험 성적을 비교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기준 타당성입니다. 왜 기준일까요? 이미 검증된 다른 기준과 시험 성적을 비교할 겁니다. 그렇지? 이게 원칙입니다. 시험 봤는데 능력자가 들어온 거야. 그럼 능력자인가 아닌가는 근평과 비교하면 돼요. 시험 1등이 근평 1등이에요. 또는 근평 1등이 시험 1등이에요. 그럼 시험은 타당한 거 맞습니다. 제대로 된 거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다. 신규한테 시험 치고 근평 보는 게 예측. 여긴 없죠. 딴 데 나옵니다. 그냥 얘 좀 어렵죠. 신규가 먼저 시험 치고 나중에 근평보다 예측이고요. 기존의 재직자한테 근평 치고 바로 시험 치는 게 동시에요. 그래서 예측은 신규한테 치는 거고 동시는 재직자한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험이 능력자를 뽑으려면요. 이 시험은요. 이 능력자가 해야 될 일명 직무 내용이에요. 직무 내용 또는 능력 요소라고 그래요. 능력 요소. 사람이 아니라 시험은 일과 관련된 걸 쳐야 돼요. 그래야 능력자 들어오겠죠. 시험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능력자 들어올 리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시험이 사람을 맞췄다. 이건 기준 타당성. 그게 아니라 시험과 일이 맞다. 일의 내용을 시험이 골고루 대표하고 있더라. 내용 타당. 직무 내용이에요. 시험이 직무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타당성. 누구한테 물어본다? 그 업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돼요. 업무 전문가한테. 근데 됐지? 그래서 다시 시험과 사람이다. 기준. 시험과 업무 내용이다. 내용. 시험과 능력자다. 기준. 시험과 능력 요소다. 아직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시험이 능력 관련된 요소를 시험 쳐야 돼요. 그래야 능력자 들어오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얘가 제일 어려워요. 이 직무 내용이 구체적이란 바로 시험 치면 돼요. 근데 직무 내용 추상적이야.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근데 리더십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직무 내용을 뭘 해야 돼? 측정 가능한 계량화된 구성 요소를 바꿔야 되겠지. 이게 바로 뭐다? 구성 타당성입니다.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이론적 개념을 뭐로 바꿔야 돼? 측정 가능한 수량화된 지표로 이걸 성공 조작화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구성입니다. 가끔 뉴스 보다 보면 사람 행복도가 나와. 행복도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 건강이라든지 뭐 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몇 점짜리인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구성 타당성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누가 만든다? 내용 타당성 업무 전문가예요. 이 구성 타당성 계량 전문가야. 심리학자들이에요. 어떤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이게 구성 타당성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뭐가 돼? 측정이 되겠죠. 다시 할게. 시험 본 이유는 뭐라고? 능력자 뽑으려고. 자, 능력자 뽑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다? 이 시험은 업무 내용 관련돼 있어야 돼. 직무 내용입니다. 또 이 직무 내용은 측정 가능에 바꿔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수정할 거니까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과 자, 시험하고 업무 내용이다. 내용 타당성. 이걸 기반으로 측정 가능에 바꿔야 돼요. 구성 타당성. 그래야지 누가 들어오더라? 시험 봐서 능력자 들어올 겁니다. 검증된 거죠. 이 기준 타당성입니다. 이걸 물어봤을 때가 좀 어렵습니다. 기준, 내용, 구성까지. 이건 금평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뢰성은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도가 타당성에 더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기반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그래야지 타당하게 들어오겠죠. 일관성이 없다 절대로 못 맞출 겁니다. 자, 그 다음 인사평가입니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